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14장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종대왕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13장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번 1388년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승계가 무엇을 한 이후 신진사대와 결탁하여 무엇을 건국하였다. 위화도 회군을 하였죠. 그 이후에 신진사대부와 결탁하여 조선을 건국하였죠. 2번 이승계의 다섯 번째 아들 누구는 역성혁명에 반대하는 고려의 충신 누구를 선주교에서 타살했다. 이승계의 다섯 번째 아들은 이방원이죠. 역성혁명에 반대하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타살했습니다. 오늘 배울 한국사 교과 내용은 제14장 훈민정음의 창제이며 우리의 주인공은 세종대왕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살펴보면 조선 초기에 해당되며 1446년 훈민정음 반포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선 초기 왕조 계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승계는 많은 아들을 두었는데 신의 향후 한색에 난 아들로서는 방우, 방과, 방이 등등 총 6명의 아들이 있었고 신득 왕후 강씨에서 난 아들로는 방번, 방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둘째인 방과가 2대 정종이 되고 다섯째인 방원이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에 오르게 됩니다. 이 태종과 소현 왕후 심씨 사이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인 충령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세종대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종과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바로 조선의 5대 왕인 문종으로 등극하게 되고 문종이 허약해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조선의 제6대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단종이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이 단종을 죽이고 임금에 오른 인물이 바로 조선의 제7대 세조임금입니다. 자, 오늘 배울 세종대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이분은 재위 기간이 31년에 달했지만 54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의 4대 임금이며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였으며 태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양녕대군이고 둘째는 효령, 셋째는 충령. 그래서 충령대군이 바로 세종대왕으로 등극하신 분입니다.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지나칠 정도로 독서를 많이 해서 건강을 염려하여 태종대왕이 세종의 책을 모두 숨겨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때 충령이 자기 방에 돌아보니까 책이 하나도 없으니까 황급히 자기 방을 뒤져보다가 평풍 뒤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구소서간이라는 책인데 이 충령은 태종이 모든 책을 도려줄 때까지 이 구소서간을 10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령대군은 어릴 때부터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 독서광이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양녕대군이 세자에 책봉되어 있었는데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령을 새 제자로 책봉했습니다. 태종은 충령이 자기 대를 이을 임금 제목으로 지목하고 그를 새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세자가 책봉된 지 2달 만에 태종은 세종에게 선의를 하고 상항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세종은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눈도 나빠졌고 재위 3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느라 건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육식을 즐기고 학문에 열중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비만이라든가 종기, 소갈증, 당뇨병이라고 그러죠. 풍질, 안질병 등 그야말로 움직이는 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54세라는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죠. 만원짜리 집회에서도 세종대왕 그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으로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이고 그 외에도 대마도 정벌이라든가 사군 육친 개척을 통해서 국방을 정비하신 것도 주요 업적입니다. 그 외에 유능한 재상을 등용하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으며 과학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하셨으며 문물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세종의 주요 업적 중에서 오늘은 훈민정음 창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OX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리죠. 한글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은 1910년대에 와서 한글학자 주시경이 이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세종대왕 본인은 한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였죠. 두 번째, 한글은 한옥의 창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한옥 창살에 보면 이게 기역이고, 미연이고, 디귿이고, 리얼이고 다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께서 한옥의 창살 보고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러한 것은 후민정 해례본의 발견으로 한글의 진짜 창제 원리가 밝혀지기 이전에 나온 속설 중의 하나로서 한글을 비하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만든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었다. 틀리죠.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후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네 번째,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세종대왕은 지시만 하고 밑에 있는 집현전 신하들이 만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지규상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문자 가운데 창제 원리가 기록된 문서가 있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 맞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글의 창제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1443년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데 이 훈민정음이라는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후에도 3년 동안이나 다듬고 실제로 사용해 본 후에 비로소 1446년 9월달에 훈민정음을 반포합니다. 이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도 완성하게 됩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은 훈민정음 원본으로 전권 33장 한 책의 목판본으로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동본 또는 간송본이라고 하죠. 이것은 1940년에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책인데 간송 전형필이 일제 기간 동안에 이것을 거금을 두고 입수해서 간직하다가 이것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안동본 또는 간송본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주본이라는 게 있죠. 2008년에 경북 상주에서 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알려진 책입니다. 이 상주본을 보유한 사람이 이 책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거부하고 이 책을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판매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본이 바로 상주본입니다. 이 후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12월 달에 국보 70% 지정되었으며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 후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글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실려있는 책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쓰이고 있는 모든 문자 가운데 이러한 창제 원리가 기록된 문서가 있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영어, 일본어, 한자 등등등 세계 수많은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발명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원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계속해서 변형 발전되어 나가서 마침내 하나의 문자로서 형성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죠. 하지만 훈민정음은 예외적으로 특정한 한 사람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원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문자라는 것이죠. 이 해례본을 통해서 비로소 당시 최고 수준의 언어학과 음성학적 지식과 철학적인 이론이 한글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책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음, 모음에 대한 창제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기본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읍
E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추상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기본 모음 세자 아, 으, 이는 천지인 삼재를 상징하여 창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글자들이 획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임금의 글이 있고 신하의 글이 있습니다. 임금의 글에는 세종대왕께서 직접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취지를 밝힌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어제서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임금의 글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즉 example이죠. 세종이 직접 간략히 해설한 글자의 운용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임금의 글에 이어서 신하의 글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해례라고 하는데, 해례라는 뜻은 해설하고 예시한다라고 해서 해례라고 합니다. 5가지 해설이 있고 1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이 신하의 글에는 정인제의 서문도 있습니다. 이 정인제의 서문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와 창제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고, 이 글의 우수성과 편찬자, 편찬일 등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금의 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예2편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글이 바로 어제서문인데 세종대왕께서 직접 훈민정음 창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세종대왕이 직접 간략히 해설한 글자의 운용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등장하는 어제서문은 본래 한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번역해서 이 어제서문 부분만을 한글로 풀이해서 발행한 책이 바로 훈민정음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죠. 나랏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즉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런 든타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저 헛배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패디 못하노미 하니라. 이 뜻은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희여 수비 니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썸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민정음 서문에 나타난 한글 창제의 취지를 살펴보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자의 부적당함을 밝히고 있고 문화적 자립의 필요성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창제 동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애민사상이 나타나고 있죠. 불편을 겪는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는 세종대왕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또한 창제 동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실용정신이 나타나 있죠. 쉬운 글자로 편안한 생활 실현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또한 창제 목적인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어제서문을 뒤이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옵니다. 이 해례라는 것은 해석하고 예시한다라는 뜻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 편에 보면 한글 자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맞는 모양을 본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성, 즉 모음을 만든 원리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철학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이 글을 만드실 때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를 하고 반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자를 고집하는 사대부들이 이 훈민정음을 경시하여서 부르는 말이 바로 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1894년 가보개혁 때 비로소 훈민정음은 대한민국의 공식 글자가 됐으며 이때는 훈민정음을 국문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1910년대에 한글학자 주시경이 비로소 한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건 크다, 바르다, 하나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한강 할 때도 이 한자를 쓰죠.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은 큰 글, 바른 글, 하나의 글이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바로 주시경 선생이 최초로 붙인 이름입니다.
처음에 OX 퀴즈에서 제가 물어본 것처럼 국민정음은 누가 창작했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종대왕이 혼자 지었다. 이 근거로서는 세종실록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국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 62편에도 명확하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인데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전하가 정음 28자를 만들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증거이며 따라서 세종대왕께서 몸소 친히 이 글을 창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밖에 슬로스는 주식인 선생이 주장하는 것인데 세종대왕이 직접 이거를 지었을까?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제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아서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분명합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정음청에서 한글을 사용한 여러 가지 글을 편찬하였는데 이 사업에만 관여한 것입니다. 여기서 집현전이라 하면 세종 2년에 만든 기관인데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학자 양성과 학문 연구를 위한 기관이며 중요한 직무로는 경련이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경서와 사설을 강론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연이라는 것은 세자를 교육하는 그러한 기능도 담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교 문서를 작성하거나 과거의 시정관이 되기도 하고 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적 편찬으로서는 고려사, 농사직설, 삼강행실, 동국정운, 용비어천가 등등 많은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을 표현해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과 새로운 글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훈민정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많은 책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집현전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성산문, 신숙주, 이계, 정인지, 최항, 강희안, 박평년 등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444년 2월 달에는 채만리를 대표로 해서 김문, 하위지, 정청손 등 집현전 내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반대 상수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현전인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채말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청백리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청렴결백한 신하였으며 집현전의 부재하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반대 상수를 올린 집현전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에 따라서 세종의 노여움을 사서 어금부에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세종대왕께서 그 다음날 석방을 시킨 바가 있죠. 채말리라는 사람은 유교적인 관념 때문에 새로운 문물과 개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조선을 퇴보시킨 구시대 양반 세력이며 민족 문화를 저버리고 외국 문화를 추종한 민족 반역자다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채말리의 행동은 훈민정음을 집현전이 아닌 세종대왕이 직접 비밀리에 창제했다라는 썰의 증거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인데 이것은 세종 29년에 간행한 책으로서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세종의 명령을 받아 지은 악장 서사시입니다. 한글 창제 후에 첫 시험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한글 문헌이며 악장입니다. 모두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 개국의 위대함과 시련을 노래했고 그것이 하늘의 맹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일부분을 살펴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움직이니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며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많이 듣던 말이죠.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등등 이것이 바로 용비어천가에서 나온 구절들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서 훈민정음 창제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15장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